계속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방 이전에 가지고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적응이 안 됐는지 전철 몇대 보내고 또 가라앉을 때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부터 들어갔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여기 중앙대학교 캠퍼스를 상당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미대에서 강의를 하나 듣게 됐어요. 1학점짜리 2개를 이제 듣게 됐는데 저희 쪽에 아마 이제 응용미술과 쪽에 교수님이 시간이 안 됐든지 근데 이제 문과 관련된 강좌가 많고 그러니까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주 이제 공간 만들어서 내고 강의를 듣고 필름도 보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제 학기가 좀 끝나가는 요에 사실 이게 사진 강좌였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실물 프로젝터로 유명한 작가들 그 작품집을 그 당시에 거의 전체 사진인데 그런 것들 보여주고 이제 익숙해지면 보통 어떤 작가는 계란을 넣고 조명을 바꿔가면서 계란이 보통 밝은 조명 아래서는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달을 봐도 그냥 보시면 평면으로 납작하게 동전처럼 보이죠. 근데 약간의 배율이 있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농구공처럼 부러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란도 이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경지가 되면 상당히 이제 익숙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체감 같은 경우는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만큼 또 강조되는 게 무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20대 초반 또는 중반도 되지 않은 그 청년들이 많이 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 코스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도시 촬영을 하자 해가지고 기대에 잔뜩 불어서 왔어요. 이제 이 교수님이 제가 좋은 학생은 못돼서 교수님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충무로에 스튜디오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기억을 하는 것은 가방에 한자로 예연이라는 예술연구 예연이라는 스튜디오를 상업 광고 그런 스튜디오를 갖고 있고 여기 왔어요. 예.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오게 됐는데 못 찾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저쪽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 가서 기다리는데 오늘처럼 교수님이 계속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간이 뭐 10분, 15분, 20분 지났는데 그래도 뭐 한참 뒤에 이제 깜빡거리면서 오셔가지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오늘 사진을 못 찍겠다고 그래서 자취일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중대 학생 중에서 모델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썼고 중대 재학생들하고는 친밀해서 누구를 자연스럽게 찍고 그런 정도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모델 하던 여학생이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미리 예고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과라고 막 내가 여기 안 되겠다고 아무리 그러다가 안 됐으니까 그냥 도록을 보자고 사진 보고 그런 계기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늦어진 데다가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 이미 사실은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분들 앞에서 표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국제무역 측면에서 표준화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이렇게 분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재미가 없는 얘기이고 제도나 현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역적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상황이 뒤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고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 전전 정부 때 이제 세계화도 한참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고 우리 무역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역 통상면에서 어떤 진전이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죠. 그 세계 무역기구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세계 무역기구는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1월 1일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큰 어떤 협상판의 결과로서 이제 합의가 돼서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을 해서 우리는 그 세계 무역기구라는 글로벌 다자간 통상 체제라고 하죠. 다자간 통상 체제 하에서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전반적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그 다자간의 집단 안보 체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물론 이 세계 그 국제연합이 1945년에 출범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질서를 정년과에 출범을 했는데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었지만 주요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국내 비중을 못 얻어서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합의나 시행면에서 지도력이 좀 미비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고 그 전후 질서를 정면과에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국제 정치면에서 가장 안보 체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체제죠.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면에서 무역 통상면에서 세계 무역에 관한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조금 달라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ITO라는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무역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데 장벽이 많이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좀 해소를 해보려는 다자간의 노력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역시 또 미국이 그 국내적으로 기준을 못 얻는 바람에 거기에서 어떤 국제기구로서 발족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츠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조약 체계로 이제 남아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른 점은 다자무역 체제라는 데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다자무역 체제의 제약국으로 들어가 있는 회원국들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차별 원칙이라는 이제 큰 원칙이 적용이 돼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운드라는 거죠. 앞에서 WTO가 1990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그게 출범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협상이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상당 기간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이. 그 어떤 집단적인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자간의 협상판이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 라운드라고 그러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그 협상판이 시작이 됐다고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다자간 협상판이 가트 조약 체계하에서 8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초기에는 관세 장벽이 많이 낮춰집니다. 관세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전에 중세나 또는 서양에서 그 이후에 영주들이 어떤 자기 영토에 장벽을 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초소를 놓고 뭔가를 지키죠. 경계를 하죠. 외국 사람이 들어가거나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통제를 하면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과를 하는 게 이제 관세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물건 값에 물건 양에 일정 비율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갖고 오는 그런 차원의 관세 장벽이 많이 있었는데 관세 장벽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 관세 대상이 되는 마세원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평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10%, 8%, 3%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비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자 간에 관세 장벽을 넣고 협상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라프트 체제에서 초기에 협상을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다자 체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WTO 회원국이 16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중반에 이제 가장 최근 마지막 회원국이 가을에서 164개국인데 그 이전에 훨씬 적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WTO 회원국이 100개 주요 WTO 회원국 내지는 주요 세계 통상 무역을 하는 국가가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100개만 된다 하더라도 이 100개 국가들 간의 어떤 통상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각 상품별로 국가들 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서로 A 나라가 B 나라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몇 퍼센트, B 나라가 A 나라 수입에 대해서 몇 퍼센트, 또 다른 품목도 쭉 협상 조건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쪽 방향으로 또 해야 되겠죠. ASB로 BSA로. 그러니까 대략 100 곱하기 90인데 100 곱하기 100이라고 10,000개의 대상이 방향을 고려해서 설정이 되죠. 거기에 대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관에서 관세부가 대상 품목들이 분류한 거 보면 대략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00개 국가의 100개 그 주요 국가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10,000개 국가 간의 조합이 생기고요. 거기에 10,000개 상품에 대해서 그 국경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 조건을 협상을 하게 되면 대략 1억까지 경우가 생깁니다. 1억까지 상황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협상의 결과에 다다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자협 체제로 가게 되면 개별 국가들 간의 조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WTO 회원국 지금 164개국인데 100개국이라고 그러면 그 100개국들이 각각 자국의 그 관세 장벽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국이 B나라가 됐건 C나라가 됐건 또는 100번째 나라가 됐건 똑같은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게 다자협 체제이기 때문에 훨씬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고 협상의 결과를 내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역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아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져서 WTO가 수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WTO가 출범해서 그 협상 결과를 관세율을 양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세율을 이렇게 낮추겠다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단순 평균 관세율, 평균 관세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단순하게 그냥 품목별로 평균을 그냥 단순하게 내는 거죠. 각 품목의 무역 비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요 국가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단순 평균 관세율로 선진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적용해서 이행을 협상 결과를 하게 될 경우에 한 평균 8.6% 됐던 관세율이 한 4%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주요 국가들 보니까 한 20% 가까이 되던 것이 한 1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관세 장벽이 상당 부분 주요 선진국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역 통계를 보면 양 방향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입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수입 조건, 수입 가격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FOB라고 해서 이제 그냥 선적을 해주면 되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데 우리 측 인도하는 항구에서 중국 측 선박에 선적을 해주면 끝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은 CIF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측 항구에서 선박에 실어서 중국 측 항구에 내려주는 것까지 보험료, 운송비, 선적 하역비가 다 포함된 그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략 한 10% 남짓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 운송비 포함해서
재반 경비가 대략 평균적으로 볼 때 수출품 가격의 한 10% 정도가 이제 그 나라가 국내가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게 한 10% 정도 되는데 선진국들 평균 관세율이 뭐 3% 미만으로 평균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관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평균적이고 뭐 선진국들 경우에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본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 보호 측면에서 약간씩 관세를 갖고 있는데 이제 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뭐 3%, 5%, 8%, 뭐 10% 또는 25%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경트럭이나 이런 특정 분야에 좀 민감한 데에서 25%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 관세 장벽이 낮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하에서 가치 체제하에서 2차 대전 이후에 8건의 큰 협상판을 다자간에 벌여서 관세율이 낮아졌고 그 결과로 세계 무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세 장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고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고 협상을 벌이기가 편하니까 관세 위주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관세 이외의 다른 장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결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의 도쿄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드릴 비관세 장벽 중에서도 표준 기술 규정과 관련된 가트 다자무역 체제에서 다자간 협정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무역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WTO 출범 이후에 그 무역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주로 무역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다자간 규범인데 그 규범과는 이름은 같고 약간 이제 대상 분야나 세부적인 내용은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당시에는 농산품 일반 플러스 식품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위생 영역을 포함하는 무역기술 장벽 협정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요. 이후에 이제 우가라운드 협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재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다양한 원산지 규정, 분쟁 해결 관련된 그런 협정들이 만들어지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우가라운드 협상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도쿄라운드 하에서 무역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 농산품 일반에 관한 표준이나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플러스 위생 검역 분야까지 포괄을 하고 있었는데 우가라운드 협상에서 그게 양자가 분지가 돼서 각각 독립적인 협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가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위생 검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면서 그 국가 간의 무역 장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논의가 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위생 검역에 관한 협정이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자 통상면에서 이제 흐름이 대략 그렇게 되고요. 그것과 이제 이게 거울로 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 장벽이 낮아지는 거고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가트 체제가 출범한 50년대 초, 195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WTO 통계를 보면 세계 수출 규모가 물량면에서는 4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물량인데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죠. 가격 변화를 고려를 해서 물량 규모로 보면 42배가 되고요. 명목 달러 가치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된 것을 고려를 해서 달러 가치가 50년하고 지금 보면 많이 다르니까요. 따져보면 한 330대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로는 대략 2017년 기준으로 상품하고 서비스를 합쳐서 약 23조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수출 규모는 약
6천, 지금 제가 숫자를 확인했는데, 6,054 7천만 달러, 수입이 5,3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수지로는 우리가 705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를 냈고요. 이 수치가 대략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대략 한 3%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전에 뭐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면 그 선생님 중에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목표는 100억 불 수출 달성했습니다. 수출 목표 달성.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인사를 뭐 수출하면 100억 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70년대 중반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억 달러, 물론 이제 그 명목이지만 100억 달러가 수준 정도가 아니고 무역 수지흑자만 700억 달러가 넘은 상황이고요. 수출 자체는 뭐 6천억 달러가 넘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세계 경제 규모, 세계 전체 생산 규모, 세계 전체 GDP, 국가별 GDP를 다 합쳐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한 걸 전부 시장 가치로 더해서 이 기간 동안에 증가한 10.6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무역은 42배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세계 무역이 이 기간에 세계 경제 성장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통상환경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럼 통상환경 변화가 무역 규모에 영향을 미쳤고 무역 규모 변화가 또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 국가별로 또는 뭐 우리나라를 집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대외 의존도 내지는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우리나라가 특정 나라가 수출원 금액, 자기 수입원 금액, 이 전체 무역 금액을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GDP로 나눠서 비율을 낸 것이 그 나라의 이제 무역 의존도 내지는 대외 의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연도에 따라서는 또는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100%가 훨씬 넘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 정도로 세계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84% 정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대략 이제 무역 수지가 한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해서 어떤 가치를 생산하면 그 중에 40% 이상은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다른 나라 국민이 소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칭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 그런 물건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한 40% 정도 우리 생활에 직접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활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이제 비누, 치약,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너지원을 통해서 원유 같은 걸 수입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상수도 공급이 되고 한다든지 옷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신발, 교통수단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한 40% 정도 최근 통계로 무역 의존도가 됩니다. 일본이 한 36% 되고요. 보시다시피 미국이 28% 정도 됩니다. 약간의 어떤 일관성을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한 154% 정도 되고요. 싱가포르가 300% 넘습니다. 가장 국가 단위로서 작은 국가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스웨덴도 4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다양한 산업을 자국에서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도 그렇고 땅도 되고요. 그래서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요. 서비스 이제
서비스 산업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면 다양한 산업에 다 육성을 하기가 어려워서 특정 산업에 특화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외 수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수출하고 더 많은 걸 수입을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걸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수출을 하는 것 불가는 거죠. 이건 대정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중개무역을 하기 때문에 자국에 생산하지 않은 것을 제3국에 수입해서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한다든지 약간 자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 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대외 의존도는 낮아지고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외 의존도 무역 관련돼서 공격도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장벽은 이미 크게 경제 활동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 관세 이외의 다른 장벽, 우리는 그걸 비관세 조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선언적으로 어떤 각국의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잠깐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포털에서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사진이 전송이 되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규제 조치이긴 하지만 무역장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이라고 보면 이제 자의적이고 어떤 차별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됐다든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그런 어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른 대안적인 규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지나친 규제 조치를 보이려면 이건 어떤 부도성이 있는 어떤 차별적인 무역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규제 조치라는 측면을 무역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규제 조치라고 해서 판단을 하기 전 단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 이외에 다양한 어떤 무역 규제 조치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각국이 국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규제 조치가 또는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관세라는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정책 수단이었는데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목적에도 부수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무력화된 거죠.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각 국가들은 정부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관세 이외의 다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걸 규제 조치를 내놓게 됩니다. 그게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당한 어떤 규제 목적상 규제 필요성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나 기술 규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자국 밖에서 수입이 돼서 유통이 되거나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상품들이 들어오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국의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입국에서 예를 들면 정부나 이런 걸 사왔는데 이게 소켓이 뭐 우리 거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어떤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중금속 관련된 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거죠. 수입 거래가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 이외의 다른 어떤 규제 조치, 국경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국내에서 규제되는 것 포함해서 규제 조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세 이외의 다른 모든 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조치를 비관세 무역 조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무역 기술 장벽과 관련된
규제 조치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무역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사람들이나 사회의 관심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제품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안전, 복지 이런 측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그 무역으로 수립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규제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됐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관세무역 조치 가운데 주요 비관세무역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관 절차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정부무역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제, 정조발이나 이런 것 관련된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쿼타, 수량 제한이나 어떤 특정 제한 관련된 조치가 있고 수입 부과금, 관세 이외에 다른 수입 부과금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WTO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이니까 조금 됐네요. 연차 보고서에 보니까 이전에 조금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WTO 자체도 이 자료를 업그레이드해가면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역기술 장벽의 기준이 높진 않았는데 WTO 또는 이전의 가치 체계하에서 무역 협상 그 라운드를 벌리면서 비관세 무역에 관한 그 협상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관세 무역 조치들에 대해서 통계, 빈도를 수집을 하는데 이게 지금 WTO 차원에서 또 이전의 가치 차원에서 68년에 73년, 89년, 2003년, 2005년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단순한 비율로 봐서 무역기술 장벽 관련된 그 비관세 무역 조치, 규제 조치들이 2003년, 2005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WTO 출범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요. 다른 비관세 무역 조치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장 그 최근 2005년 상황에서 보면은 비중이 가장 높아서 뭐 30, 18%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서 수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WTO 체제 하에서 비관세 무역 조치와 관련된 중요 기본들이 강화되거나 이제 개선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이걸 영문로는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또는 이걸 줄여서 약어로 TDT 협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생 검역에 관한 협정이 분리가 돼서 줄여서 SPS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DT 협정은 공산품 일반에 대해서 서비스는 아니고요. 서비스는 아니지만 상품 공급 밑적에 관련된 서비스는 이전에 분명히 해결 케이스 상에서나 WTO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인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표준, 기술 규정, 가성평가절차 뒤에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얘기하고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만한 협정은 뭐 의약품이나 식품, 일반의 위생 검역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자무역 체제에서 특히 이제 WTO TDT 협정과 관련해서 그 무역 기술 장벽과 관련된 요소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명시된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표준, 내년 표준화, 기술 규정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표준은 이 약간 그 일반적인 표준화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과 이 다자 통상 기본에서 얘기하는 표준 내지는 기술 규정과 약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표준화 내지는 표준을 얘기할 때 어떤 그 표준화 과정에서는 강제 표준, 임의 표준 해가지고 자발적인 표준, 강제적인 표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무역 교범, 다자무역 교범에서는 표준은 그냥 표준 자발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강제적인 어떤 기술 규격이나 상품의 어떤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은
전부 기술 규정이라고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제 표준, 유니 표준 이렇게 얘기를 표준화를 논의하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상 기본면에서는 표준은 자발적인 것만 표준이라고 부르고 강제적인 어떤 그 규격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은 기술 규정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이나 그 기술 규정이 WTO 협정상에서 보면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구별점이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이나 또는 민간 표준화 기구에서 상품, 서비스의 생산 방법, 생산 공정, 그다음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기술 규격을 설정하고 그 제품의 제값성을 평가해서 상품 생산 유통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좀 높이려는 그런 노력으로 이제 표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을 좁게 얘기할 때는 어떤 상품의 기술과 관련된 규격 이런 게 주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품의 성능이나 품질과 관련된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 공정이나 생산 방법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의 어떤 경영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적인 것도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SO 9000 시리즈, 14000 시리즈 이런 것은 사실은 상품 자체의 표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국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SO의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품질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조달이나 국방조달이나 이런 면에서부터 사실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낱낱이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어떤 표준 규격이나 적합성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의 투명성이나 관리의 품질을 보고 그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표준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걸 시스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 직접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일반적으로 표준과 같은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준수해야 되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거죠. 그걸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출시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통상 부분상에서는 기술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성 평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이 세 가지가 이제 통상면에서 그런 기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역 기술 장벽에 대해서 가급적 그걸 낮춰보려는 노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 기술 장벽 관련된 요소가 이 세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가 적합성 평가 절차. 그러니까 표준이나 기술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까지를 인증을 해주는 것까지요. 그것을 우리는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제품을 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지 시험 검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샘플링 하는 것부터 시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 검사 인증을 하는 기관을 어떤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까지를 다 합쳐서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이걸 시험 검사해가지고 이 규격이 어떤 이미 설정된 무슨 PS 표준에 맞다라든지 아니면 공산품 정교품 안전에 관한 어떤 규격에 맞다라고 판단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 검사 인정을 하는 기관 자체를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기술 국가기술 표준화해서 일정 기준에서 판단해가지고 공식력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는 그런 것도 이제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무역기술평가 관련된 통계는 상당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통계가 가용하지는 않고 WTO, TBT 협정에 의해서 WTO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도입을 하거나 기존의 그 규정이나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상대국의 무역에 중대한 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WTO에. 그래서 상대국이 미리 그걸 인지를 하고 문제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보된 통보문의 건수나 내용이 상당히 이제 평가하는 그 기준 주요 통계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이제 WTO TBT 위원회를 열어서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WTO TBT 협정상 문제가 된다.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우리는 특정 무역 현안이라고 저희는 아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된 또 건수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또는 더 진전이 더 문제가 되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이제 회부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프로세스인데 세 번째 경우는 그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표준이나 기술 규정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규격을 정해놓은 것 또는 생산 분쟁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과 관련된 이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의 기준과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의 기준과 이걸 비교를 해보면 쭉 시간적인 변화를 보면 WTO 출범 이후에 직후에 1990년대 중반 후반 이때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의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된 시험 검사 인증 이런 거죠. 거기에 관련된 비중이 전체 문제적인 것에 통보되거나 특정 무역 현안이라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 전체에서 보면 한 2, 3% 됐던 거라서 최근에 오면 10%가 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표준이나 기술 규정, 상품 기술 규격, 비주의 규격 이런 것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시험 검사 인증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 어떤 기술 규정이나 그 표준 규격을 가급적 통일할 수 있는 대로 국가 간에 통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제 표준화입니다. 그게 표준이나 기술 규정과 관련된 국가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된 국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국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 내지는 시험 성적서를 결과를 보고 인증을 받은 인증서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수입 당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수입국에서 다시 적합성 평가 절차 시험 검사나 인증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상호 인정 내지는 상호 인정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죠. 이 상호 인정 협정이 없다고 보면 수출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샘플을 수입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험 검사 인증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주고 기다려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비로소 수출을 해서 상대국의 통관 절차를 거쳐서 상대국의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을 수출국
수출국에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수출국에서 하는데 수입국의 어떤 기술 규정이나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수입국의 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검사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각국의 기술 규정이나 이런 관련된 규제가 무역 기술 장벽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에서 규제 조치라는 쪽으로 최근에는 통상 분야에서도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역 기술 장벽이라고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건 의도적이고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용어라서 이제 규제 조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무역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자자무역 협정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규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요. 다만 정당한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 조치는 무역 기술 장벽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서로 이해를 일치시키는 경우, 특히 수출국과 수입국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해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규제 조치가 꼭 필요한 정도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규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이게 차별적인 무역 기술 장벽인지 불필요한 무역 기술 장벽인지 아니면 정당한 기술 규제 조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WTO TBT 협정상에서 정당한 규제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음식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그다음 소비자 기만 방지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정당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 목적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술 규제 조치를 도입을 한다라고 통보를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상대국의 그런 기술 규제 조치 예고된 것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지나친 규제 조치다라고 문제 제기를 물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규제 조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조치, 규제 조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당한 목적이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이걸 어떤 면에서는 자의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근거로서 한편으로는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규제 조치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은 자료인데요. 90년 중반에 OECD에서 했다든지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관련된 추계를 했다든지 이런 추계 자체가 근거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가 되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상무부라든지 유럽연합에서 분석을 한 것에 따르면 이미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90년대 중반, 2000년 정도 이런 정도인데 세계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적어도 이런 어떤 무역기술 장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15% 정도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규제와 관련된 지나친 기술 규제와 관련된 무역기술 장벽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적어도 15% 이상 무역이 늘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 그리고 OECD의 추계에 의하면 이런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의 적어도 2%에서 한 10% 정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거고요. 사실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 장벽은 관세율이 높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이 됩니다. 수입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물론 농산물 같이 관세율이 우리 이전에 그 일본이 쌀시장 개방하기 전에 대만이 개방하기 전에
일본이나 대만의 쌀 수입 관세율이 어느 정도였을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물량 제한을 했었습니다. 컨트롤 쌀 수입 관련해서 자국의 농민들이나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고요. 그게 이제 그 수량 제한을 못 오게 되면서 관세화를 하고 그 관세를 한 상당 기간 10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씩 이전 비율로 10분의 1씩 낮춰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 쌀시장 개방 당시에 일본 국내 시장의 쌀 가격과 국제 시장의 평균적인 쌀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그 당시 한 1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일본의 쌀 가격과 국제 시장의 평균적인 쌀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고, 그만큼을 사실은 무역 자유화가 됐다고 그러면 낮아졌어야 되는데 관세율 상당치라고 저희는 그럽니다. 관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1000% 정도 되는 관세율을 일본이 부과를 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을 막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수입 물량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역 장벽을 얘기할 때는 가장 편하게 관세가 굉장히 투명하고 비교 가능성이 비과가 높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관세율을 부과를 하냐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외의 비관세 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이걸 관세율로 환산을 하면 대략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는 관세율 상당치라고 합니다. 테리프 이퀴벌런스라고 해서 이제 무역 통계 분석을 하는 쪽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개념은 좋습니다. 명확하고요. 일본 경우에 한 1000% 정도의 무역 장벽에 해당되는 수량 제한이 있었다, 쌀 시장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추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 비교가 어렵고 똑같은 상품의 똑같은 어떤 조건에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환율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격 비교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비용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 기술 장벽의 어떤 예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어떤 기술 요건이나 또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반으로 하지 않았던 기술 조치, 그다음에 수출국에서 이미 유사한 시험 검사 인증을 거쳤는데도 중복적인 유사한 그 인증 절차를 수출국에서 또 중복적으로 거치시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적이고 그런 어떤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에, 과도한 규제인 경우에 우리는 무역기술 장벽이라고 이렇게 WTO TBT 협정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전통적인 무역 규제 수단인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조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기술 규정과 관련된, 기술 교육의 집합신청과 관련된 기술 조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기술 무역에 대한 무슨 기술 규제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한편으로는 좀 연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기술 장벽의 주요 요소들로는 기술기정 최종 적합성평가 절차 이루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 외에 이제 상품 표시, 우리가 흔히 라벨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 경우에 언어 면에서 특정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상품 표시를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일정 규격에 의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표시와 관련된 문제도 흔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무역기술 장벽과 관련된 바자 규범은 그라운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에 그라운드에서 기상 경험 조치와 서로 분리가 돼서 규범을 만들어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협정이 이전에 한 개의 통합된 협정에서 분화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자교범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여기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차별, 회원국들 간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대우, 그러니까 자국의 공종 제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NFL이라고 해서 우리 이걸 최혜국 대우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번역들이 대부분 일본식 한자로 번역이 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A라는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기술 규제와 관련된 조건을 바꿉니다. 조금 더 규제 완화적인 유지원 쪽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그 똑같은 조건이 다른 WTO에 쓰이고 미국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제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의 공동 제품들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민 대우는 수입국 제품과 수출국 제품, 특정 국가들 간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최혜국 대우는 특정 국가에 수입이 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제3국 국가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승용차, 독일에서 수입이 되는 승용차, 미국에서 수입이 되는 승용차 간에 똑같은 기술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 규정과 관련된 제한이나 또는 기존의 기술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적합성 평가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일단 정당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다른 회원국들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0일 이상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고 가급적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 간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유지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처를 운영을 해서 관련된 어떤 수입국의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입국의 업체나 수입정과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지리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규제 내용, 그런 규제 내용을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근거를 받을 수 있게 지리처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SPS 협정이 이제 식품이나 의약품 관련된 위생 검역 안전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SPS 협정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학적인 원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의 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아까 상품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TBT 협정의 그 규제 범위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약품 같으면은 위생검역협정의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의약품의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게 양쪽에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쪽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예시적이지만 그런 중복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SPS 협정은 전염병의 확산이나 이런 병충해 확산, 뭐 이런 것, 식품 안전, 의약품 안전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제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규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TBT 협정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포괄적인 규제 정당성에 의해서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양쪽에 걸쳐 있는 중간 영역에서는 규제를 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SPS 협정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TBT 협정에 통보를 합니다. 상품 표시 관련된 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SPS 관련된 사안을 TBT 협정으로 가져가려는 규제 국가 입장에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GMO 표시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NGO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GMO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SPS 협정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그 GMO가 아닌 기존의 우리 유기농 제품이라고 할까요? 반 GMO 제품, 콩이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인데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면 성분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무 차이가 없고 인체에 위해가는 실험 결과 근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GMO 제품이다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차별적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GMO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 예를 들면 GMO가 10%, 5%, 4% 혼입이 되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 GMO 제품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국에서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표시를 하면은 GMO 제품을 차별화하려는 가동 문제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SPS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나 이런 또는 잠재적인 위험성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과학기술이나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세대를 이어가지고 자손, 자식, 손자들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과학기술이나 실험기술로서 문제를 발견을 못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문제가 있다는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데 표시를 해야 되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표시를 하도록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PS로 가져가는, GPT로 가져가는 문제를 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규제를 문제 삼는 쪽에서는 SPS 쪽에서 문제를 걸어서 아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국제 표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 규정이나 표준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을 운영을 해서 생기는 무역 불상들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는 이미 앞서서 많이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위원회 IT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로 이 ISO, IEC를 주로 관할을 하는 상품이나 전기기기 뭐 이런 면에서 관할하는 산업통상 장관의 국가로 생각하고요. 전기통신기구에 대해서 표준화를 관할을 하는 과학기술 기술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나눠져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구 기기 경우에는 한편에서는 전기 안전에 관한 어떤 기술 규격을 충족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전파통신 관련해서 또 어떤 규격을 충족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제품 관련해서 좀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 자체는 국내의 어떤 규제 기관 내지는 정부 부처가 분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역사적인 근원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분화가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ITU라는 국제적인 통신연합이 따로 통신기기에 대해서 규범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하는 상황이라서 되고요. ITU는 유엔의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문 기구인데 조직이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ITU R과 T와 D로 되어 있는데 R은 이제 전파통신과 관련된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T는 통신기기 표준을 제정을 하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 세부 조직입니다. D는 이제 그 세계 전기통신의 개발 협력과 관련된 개도국의 주로 전기통신 개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어떤 세계 기구 국제기구로서는 굉장히 빨리 출범을 했습니다. 80년대, 1800년대 후반에 탄생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선박 무선 통신에 관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겼고요.
이후에 이제 뭐 ISO나 IEC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ISO, IEC는 주로 공산품 내지는 전자전자 제품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다양한 기술위원회와 작업관들을 운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통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ISO나 IEC도 전기통신 부분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ISO, IEC 간의 공동기술위원회라는 JTC1이라는 걸, 조인트 커미티 1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통신 분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제품의 기술 발달이나 수명 주기도 짧고 새로운 제품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제조업체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 중심으로 사실상 표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주요 기업들 간의 그런 포럼이나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술 비교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네트워크에 연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공산품들이 단순히 호환성, 그러니까 전구를 하나 갖고 끼우는데 소켓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품들은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상호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컨소시엄이나 포럼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선도적인 세계 시장의 그 해당 품목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상당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업체 내지는 제조업체들 간의 기술 비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 제품은 이제 그 상호 운동이나 이런 게 어렵게 되겠죠. 이 제품들이 주도적으로 매출에 보급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강제화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실상 그 규격을 따르게 되는 표준화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표준화 기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동통신 분야에서 3GPP, 뭐 인터넷 분야에서 IGF, IEEE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입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공공 정책 목적에 따라서 기술 규정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기술 규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이미 만들어진 기술 규정. 기술 규정은 이런 공공 정책 목적, 뭐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이제 시험 평가하는 모든 절차인데요. 이런 절차를 그 절차의 결과, 시험 결과, 내지 인증 결과를 국가 간에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호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국가 간에 무역 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서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해소를 해보기 위해서 상호 인정 내지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또 선진국 중심으로 기존에는 3자 인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이제 제일 첫 번째 1위 당사자라고 그러면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는 두 번째 1위 당사자입니다. 일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도 아니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세 번째 당사자가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검사 인증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죠. 거기에 제3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증은 제3자의 인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신력이나 투명한 절차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시험검사 인증도 있고 수용성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3자 인증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규제가 강한 규제에 해당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소비자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전체적으로 위협성이 크지 않는 제품부터 공급자가 스스로 자기 제품의 어떤 안전성이나 규격을 일정 기준, 정해진 기준에서 검사를 해서 자기 제품은 이미 정해진 기술 규격을 충족한다라고 스스로 이제
선언하고 시장에 내놓는 제도가, 자율적으로 보는 제도가 공급자 적합성 자기선언 제도, 내지는 적합성 선언,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DOC라고 줄여서 합니다.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에서 공급자 자기선언이죠. 적합성에 관한 자기선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상호 인정 제도에는 국제 전기전자 인증제도 ICE 그리고 APEC 차원에서 전기전자 기기의 상호 인정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단계로는 시험 감정서를 상호 간에 APEC 협력경제들 간에 양자 간에 협약을 맺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2단계는 인증 결과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기술 규격을 좀 조화를 시켜보려는 양 당사국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좀 일치시켜 보려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는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TBT 협정상에서는 TBT 위원회를 만들어서 TBT 협정의 이행이나 각국의 무역 기술 장벽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는 노력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하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TBT 협정상에서 기술 규제를 각국이 도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의 근거는 2002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협정에서 최악국들,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도입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 운영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또는 국제표준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 국제표준을 활용을 해서 국내 규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 규정의 공공성은 상대국의 기술 규정이나 우리 기술 규정이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공적으로 같은 어떤 소비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 규제라면 상대국의 기술 규제를 충족한 제품을 우리 기술 규정을 충족한 제품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게 이제 기술 규정의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규제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 의무가 있고요. 새로운 규제, 기술 규정을 보거나 기존 기술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TBT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각국의 기술 규제 도입이나 그 새로운 기술 규제 도입이나 기존의 기술 규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정이 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 발전이나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규정과 관련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로운 기술 규제나 평가 절차에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굉장히 파악되어 있다는 따라서 관세 기존의 무역장벽으로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와 같이 어떤 양자간의 협상도 필요하지만 서로 여자 양자 간의 제도나 이런 것을 국제표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화를 시켜가려는 어떤 협력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건수로 보면 상당히 이번 15일 시험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잠재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개발도상국들의 통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투명성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대도국들이 자국의 어떤 기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국제표준을 도입을 해서 조화시켜가고 있거나 국제표준을 도입해서 자국 기술 규정을 만들어 나가서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여가는 과정으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초기에 서비스 추공 초기에 있는 중간에 겨도국의 통공 비중이 뭐 4분의 1, 20%에서 25% 되는 것이 지금은 80% 훨씬 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공문들의 기술 비전이나 그 적합성 평가 자체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으로 내세운 정당 목적이라고 내세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나 기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상품의 품질 효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환경 보호 정보 관련된 부분,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 보호 관련된 부분이 압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문의 품목별로 분류를 해보면 어떤 첨단 기술 제품에 주로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주로 그런 데만 있고 농식품이나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지만 다양한 품목에 굉장히 무역 기술 규정과 관련된 통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합성 평가 관련된 기준이 최근에 10%로 17%, 어느 걸로 평가가 15%이지만 출범 초기 약 4% 것이 10% 이상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품목별 비중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큰 편차가 없이 모르게 많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음료, 가공식품부터 장소음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넓게 사실상 결력이 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술이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술 규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무역 현황과 관련된데 이게 조금 더 실제로 무역 과도한 기술 규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년에 3번 WTO-TBT-위원회가 열리는데 대부분 2번, 3번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에 문제 제기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2번, 3번, 한두 번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TO-TBT-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무역기술 장벽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3번, 5번 이내로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된 것의 8% 이상은 2년 내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WTO의 TBT-위원회 다자무역 체제 자체에서의 문제 해결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통공문의 비중으로 본 것처럼 특정 무역 현황으로 제기된 좀 더 구체적인 무역 시장과 관련된 현황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문제 제기된 사유가 투명성이 부족하다, 좀 더 어떤 기술기술 도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 또는 과도한 규제를 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기준 노트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과 관련된 대부분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차별적이라든지 표준 적용에서 일반성이 제공했다든지 국제 표준하고 일반성이 없다라든지 과도한 기술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3개의 지주체를 이루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품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고요. 농산품 관련해서 농축산식품보호에서 하나 배우고, 식약공산품은 보건복지부 식품만들체에서 하나를 뽑고 있습니다. 대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균형의 유지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정당한 공공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 규제를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정도의 지나치지 않은 계획이나 제한적인, 덜 무역 제한적인 규제 조치가 있으면 덜 무역 제한적인 규제 조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규제 조치를 결국은
안 된다라는 측면에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시 잠시만 지도하셨을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PPT나 뭐 SPC도 좋은데, 이게 기술 장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규제를 풀고 있고, 상대국과 똑같은 조건에서 그 SDOC나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다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도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기관에서는, 정부부처에서는 아직도 산업적인 이익이나 산업적인 관심과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따라서 이제 무역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소비자 측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어떤 우리가 사용이나 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거든요. 제조자가 물론 첫 번째 가장 처음 제품을 만드는 첫 번째 이해 당사자라고, 두 번째 물건을 수요하고 사용을 하는 소비자의 이해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논의에서 보면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비자들 이해 당사자로 참여시키거나 공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분이 아직까지 좀 하는 측면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어떤 새로운 기술 규정 도입이나 작가성 평가 절차 운영 자체가 반면교사라고 보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 어떤 그 기술 규정이나 규제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 조화를 하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규제 완화를 규제 당국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편으로는 통상면의 어떤 협상이나 어떤 협력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EU FTA를 통해서 그 SDOC 말씀하신 적합성 결과와 관련된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공급자 적합성 자기선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EU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합승이 됐고, 또 그걸 일정 시기를 두고 몇 년 간격으로 대상 품목을 늘려나가도록 한미 간의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국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 규정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할 때는 그냥 도입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결과나 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서 기술 규정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좀 참고 자료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앞선 기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제품으로서는 당장에 상대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운 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게 우리 소비자 보호나 우리 제품의 어떤 품질 향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분석 결과를 우리가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단축시키고 우리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규제를 자꾸 풀어주고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정책
미국은 그런 것들 상당히 그 뒤쪽에 보호를 다 해놓고 안에도 열어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뒤쪽에 보호는 전혀 없이 앞에서 열어주니까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유해가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전혀 보호 대책이 없는 상태거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거를 좀 고려를 해주십사고 질문드립니다. 예,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 운영과 그 이행 내지는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선진국에서 어떤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장 감시 체계나 제조자 책임 관련돼서 관리 체계가 같이 연동이 돼서 되는 상황이고요. 상당 부분 이제 후발국들에서는 그 규제기관의 어떤 보험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강한 규제를 도입을 해놓고 사실상 그 규제 관리라든지 운영 자체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나 어떤 규제 관리 체계나 전반적인 게 같이 따라서 좀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보호 측면이나 소비자가 주요 이해 당사자로서의 논의 과정에서 참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한 생각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 원산지. 뭐 가격을 올리거나 예. 인증을 피하기 위해서 예. SKD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 중국의 모든 SK에서 국내 수준에 갈 경우 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내지는 뭐 송아지를 호주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뭐 약조. 몇년 키우면은 약조. 이게 한우가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품별로 예. 그 원산지 규정이 예. 뭐 다르게 돼 있는지 맞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그 원산지 규정은요, 다양한 측면이 있고, 제품에 따라서 또는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제품을 갖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원산지를 정하게 되는데, 품목마다 기준을 정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양한 협정으로서 우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높였느냐 가공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언제도 부품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높였느냐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마다. 그리고 이제 세번 변경이라고 해서 상대국에서 부품이나 원재료 중간재료를 들여왔습니다. 제3국에서. 그리고 수출국에서 가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품목의 세관상에서 품목 분류가 바뀐다. 예를 들면 가죽 원단을 들여왔는데 가죽 의복 자켓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관상에서 품목 분류가 바뀌거든요. 코드 번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번호가 몇 단계에서 분류가 바뀌면은 그 분류가 바뀐 가공을 한 최종 가공으로는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중요한 공정을 가장 핵심 공정을 수출국에서 특정 국가에서 하면 그 나라가 원산지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병합해가지고 두 가지 이상을 병합해가지고 원산지 규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소 관련돼서 이게 국내산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소를 데려와서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까지 안 갑니다. 6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소를 보통 도축을 하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3년 이 정도 뭐 등록을 해가지고 도축을 한다든지 적정한 그 시점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1년은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국내에서 수입 시점부터 통관 시점부터 도축 시점까지 기간이 지나면은 국내산, 한우는 아니죠. 한우는 품종이니까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표시 내지는 그 원산지 표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소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상육이 되고 어디에서 도축이 되고 어디에서 또 이게 가공이 됐는지 식육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강하게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예. 아까 말씀하신 WTO 규정을 위반했는데 하지만 이상의 그 규정 공고가 되면 대부분적으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 혹시 리스트